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김천 의료 아까 동영상 찍고 다니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한마디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김천 의료원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동영상에 혹시 나오면 나중에 제가 한 거니까 봐주십시오. 제가 왜 그 표현을 굳이 했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고 더더구나 그것도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짐을 또 받으셔야 되고 또 그것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또 갖게 해주는 그런 역사로서 김천의료원이 다시 한번 중요한 100주년을 넘어서 또 다른 100주년을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랑스러운 점에서 다시 한번 저도 축하드리고요. 또 제가 오기 전에 김천의료원에서 몇 번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전에는 김천의료원 뭐 정평처럼 해서 이렇게 몇 년간에 이렇게 평가도 본 적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 아마 35개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공공의료원 중에서 김천의료원이 지난 10여 년간 보여준 놀라운 이 경영성과와 흑자를 이끌어가고 그런 모델이 전국 공공의료원의 레퍼런스가 될 정도로 벤치마크 대상이 될 정도로 공공의료원의 발전 모델을 끌고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한 역사를 지난 100년간 보여주실 수 앞으로 100년간 더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 예방의학을 하니까 저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왔지만 사실 보건의료 정책 또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심을 갖고 봐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 김천의료원의 그런 놀라운 성과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서 저 역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에서 큰 틀거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궁금해할 것 같은 그리고 또 더더구나 코로나19의 최일선에 계신 우리 김천의료원 이 소속 임직원 또 의료직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됐건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직 다 과정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게 지난달 한 23일인가 24일날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오미크론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또 다른 오미크론이 생기고 다시 유행이 강화되면서 5,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 코비드-19의 아직도 중간에 있고요. 지금은 사망자 숫자, 확진자 숫자에 지금 관심 모두 갖고 계시지만 결국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코비드-19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경제적 피해 그리고 코비드-19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전 세계를 겪었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손상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손실과 같은 부분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만 현재의 수준에서 우리가 코비드-19에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500만 명이 훨씬 넘었고요. 여기 좀 진하게 표시된 데가 확진자 사망자가 높은 곳입니다. 북반구의 유럽과 러시아, 아메리카 높죠. 당연히 작년에 코비드 처음 생긴 곳이 북반구에 처음 생겼고 또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요. 남반구는 가을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의료 체계가 열악해서 공공의료 체계가 열악해서 생긴 그런 사망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전체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미국, 아메리카 지역하고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사망자 확진자가 대폭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국제보건의료를 지난 12년간 했습니다. 해외 원조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아프리카 세네갈이든 많은 국가에서 원조 사업을 우리 병원도 지어주고 보건 사업도 하고 지역사회 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도 제가 한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환자 수 적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통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숨기기 어렵습니다. 사망자 숫자 실제 적습니다. 당연하죠. 가서 보시면 압니다. 평균 수명이 6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가 대다수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지역. 고령자가 없으니까 사망자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게 결국은 참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뭐 하느님의 뜻에 따라 형평성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령자가 많은 유럽과 미국 지역이 가장 큰 사망자를 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갖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K방역의 성과가 어쩌느니 뭐 정치적인 그런 성과까지 얘기하는데 실제 보건적인 그 지표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를 표준화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한 10위권에 해당되는 국가로서 참 성적이 좋은 편 사실입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국가가 좀 인구도 작고 섬나라들이 많아서 방역에 용이한 측면이 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보건 지표는 괜찮습니다. 초과 사망률을 많은 사람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보긴 합니다. 현재 초과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초과 사망은 2018년, 2019년에 비교했을 때 2020년, 2021년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통계적으로 보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그 안에는 물론 코비드-19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도 있을 거고요. 혹은 코비드-19이 아닌 의료체계가 붕괴돼서 일반 질환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응급실을 못 가서 기다리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걸 보시면 국가별로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이게 미국 맞죠? 네, 미국입니다. 0%가 초과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고 0%보다 높으면 무조건 초과 사망이 증가됐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사망률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통계적으로도 훨씬 유의했고 물론 대다수가 코비드-19에 사망했지만 일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영국입니다. 영국 역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죠. 초과 사망률 초기에 엄청 증가해서 피해를 입었고 2차 유행 때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나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우리나라는 0%에서 조금 갔다 해서 초기에 대구에서 조금 증가한 거 말고는 우리는 초과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초과 사망률 당연히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증가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오히려 이렇게 안 증가했을까요? 통계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거 확실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 오른쪽에 있는 거 표준화된 거니까 이걸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인구 10만 명당 초과 사망률을 계산해 그 전에랑 비교해 보면 페루, 멕시코, 불가리아, 러시아, 리투아니아가 많이 증가했죠. 거의 200%, 300% 증가했습니다. 의료 체계가 열악한 곳들이고 실제 의료 체계 붕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코비드-19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의 사망자가 증가했던 곳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언더리포트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 사망자 숫자가 어디일 것이냐,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좀 비밀주의라든지 보고 안 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초과 사망의 원인을 보면은 언더에스티메이트 될 수도 있다, PCR 검사 적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 워싱턴 대학의 IHME 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에 따르면 이 초과 사망, 이 코비드-19에서 실제 한 반 정도는 오히려 사망이 감소하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 아시다시피 마스크 정말 열심히 쓰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호흡기 질환의 사망률 작년, 금년 우리나라 대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외래 이용률도 줄었죠. 또 심혈관계 질환도 생각보다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이동이 줄어드니까 교통사고와 같은 인주어리에 의한 사망률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한쪽의 영향이고요.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았으면 그런 감소 효과가 주로 나타나서 특별 영향이 없는데 의료 체계가 붕괴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지금 우리가 우려하듯이
의료 체계 붕괴로 인해서 일반 질환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서 조기에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 서구의 선진사회 국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이태리나 유럽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고,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우리나라 의료체계 사망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전 역할이라고 감히 전 진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보건의료에 관련된 지표들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나빠졌습니다. 일본 몇몇 국가 빼고는 SDG 관련된 여러 가지 감염병 지표들, 많은 지표들이 나빠졌고요. 특히 이 집에서 이 거리두기에서 집에 머무르면서 집에서의 가정폭력, 특히 뭐 강간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또 이 여러 가지 그런 멘탈 헬스에 관련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해서 이 부분은 커다란 이슈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테스팅, 트레이스, 트리트라는 이 3T 모델로 여태까지 왔죠. 우리나라가 다행인 것이 과거에 메르스 겪으면서 법을 관련된 이 감염병을 다 좀 준비해놓은 덕을 톡톡히 받고, 또 이 인관 합동으로 PCR 진단 키트를 잘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던 부분이 작년 초에 여기 보시는 대로 영국이 이렇게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고 잘 그나마 유지됐던 것이 이런 의료 체계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행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 이 전국민 건강보험,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모든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무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던 부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19를 잘 대응한 그런 역량이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이 논문 란셋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백시네이션이 다소 우리가 늦게 시작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 겨울에 우리나라의 유행을 일으키는 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를 지목될 정도로 이 백신 처음에 확보라든지 접종이 매우 늦었던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뭐 80% 넘었죠. 그저께 전국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불평등이 굉장히 WHO가 전 세계적으로 경고를 많이 했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 지역에서의 접종률은 이제 10% 평균 한 10% 아직도 안 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국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백스라는 걸 통해서 개도국과 백신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도 목표 대비 진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현실화된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세균도 변이하지 않습니까? 증식하면서 확률적으로 바이러스는 당연히 변이할 수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나쁘게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을 피할 수가 없는 건데, 특히 이 만성병으로 HIV나 에이즈로 치료하고 있거나 결핵으로 치료하고 있거나 면역계 질환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계신 고령자분들에게서 그 중에 코비드-19이 감염돼 있고 그 중에 이 위중증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로 발전한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사망하면서 종식이 그 변이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겠지만, 위중증이 낮게 변이가 된 바이러스는 그 환자의 몸에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고, 그것이 퍼지면서 변이가 감염력이 높은 거는 자연스럽게 우세종이 되겠죠. 그런 게 결국 백시네이션을 전면적으로 단기간에 과감하게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이 부분이 원인이었고, 이 부분을 WHO도 많은 사람이 지적했습니다. 즉 일부 선진국에서는 백시네이션을 하면서 종식에 가까운 목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도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면 그쪽에서 다시 변이가 나와서 다시 선진국으로 올 거다는 경고는 현실화됐습니다. 접종 후 백신 이상 인과관계 평가 문제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데요. 저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20여 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을 좀 소송이든지 재판이든지 인과관계 평가된 이 감정의학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오래 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백신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성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2건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작용 리스트는 백신 제조회사가 3상 임상시험을 통해서 제출한 리스트고요.
그 리스트를 정부 조달 계약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백신 제조회사랑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그 리스트에 해당돼서는 제조회사는 면책 책임을 줬습니다. 그 리스트를 한국 정부가 받아서 공공재원으로 보상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우리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공정 계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이 워낙에 공공에 이러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전 세계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만 5천 명이라는 그 작은 규모의 샘플 사이즈와 관찰 기간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관찰 기간에서 아주 레어한 질병이나 혹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부작용은 당연히 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겠죠. 따라서 유럽이나 FDA가 국가가 주도해서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부작용이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의학청이 확대해 나가면 추가로 부작용 지정하면 한 달쯤 있다가 우리 따라하고, 미국 FDA가 하나 지정하면 또 따라하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백신 부작용이나 백신에 이런 사례를 적극 수집하지도 않고 이거를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 주권주의 혹은 백신 4대주의 아니냐, 이렇게 질병청이 이렇게 소극적인 일을 비판을 받는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결국 아마 여기 정윤거 원장님도 제일 잘 아실 텐데, 산재보험에서 인과관계 판정한 과로사가 대표적인데, 과로사 판례는 이미 대법원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거나 추정이 돼도 인과관계를, 과로사를 대부분 인정해주는 쪽으로 지금 20년 넘게 완화되어서 그렇게 폭넓게 과로사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항명성 질병도 그렇고 근골격 질환 정형외과 하시는 교수님, 선생님 다 잘 아시는데, 직업성 근골격 질환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입증하지 않아도 개연성만 있으면, 추정만 돼도 대부분 산재로 인정 다 됩니다. 그게 현행 법령에 이런 공공성이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는 보상의 체계로 된 지가 이렇게 됐는데, 왜 더구나 팬데믹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유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정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에서도 그 정도 까다로운 정도의 인과관계 입증을 해보라고 하고, 그것도 피해자가 다 개인이 부담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도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국가가 100%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수히 많은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공공재원으로 접종을 하는 거고,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계속적으로 거의 반강제하듯이 백신 테스트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 책임과 입증의 책임과 보상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혹시라도 이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내가 책임져주겠지 하고 적극적으로 이 백신을 하겠죠. 이건 개인에 관한, 회사와 개인 간의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듯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년도 넘은 관행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소송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지금 엄청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꼭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또 우리나라 사회가 시간이 지금 이때 시작되니까 5분만 더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WHO가 주기적으로 거리두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대로 마스크, 사회적 모임, 학교, 직장, 또 많은 국가 여행,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별로 전 세계 국가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평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게 잘 지키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게 마스크, 거의 세계 1등입니다. 마스크 착용.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나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 그것이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결국 전체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인덱스, 시비어리티 인덱스 보면 우리나라 중등, 중상 정도 되거든요.
이 중상에서의 입증의 이 거리두기를 주도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희생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결국 여기 자료가 다 나옵니다. 결국 이거가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탱해 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죠. 저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족분들이 혹시 미국에 뭐 친척이 있거나 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금방 느끼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에게 보통 식당 같은 데 하나 이제 하면 자영업자한테 지원금으로 100만 불 정도씩 보통 한 번에 두 번을 지급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직원들도 원래 받던 급여의 보통 4분의 3 정도, 75에서 85%를 매달 지급합니다. 그게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국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사회적으로 많은 코비드-19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역정책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많은 논란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WHO에서도 세계보건총회를 5월에서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과 새롭게 앞으로 나가자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미 중간의 패권 싸움 때문에 WHO 내에서도 싸박질해갖고 세계보건규칙을 다시 제정하지도 못했고 다 미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반대로 중국이나 이런 쪽은 아예 WHO가 기존의 규칙은 무시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 논란이 될 정도입니다. 위드 코로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냥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우리는 빅데이터, AI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 예측조차 못했습니다. WHO 전 세계 많은 유수한 기관들이 새로운 팬데믹을 예측하지 못했고 예측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우에서는 과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수리 모형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 경제적 문화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경우는 또 기존 과학의 패러다임 외부에 미지의 불확실성이 있는 재난은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측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면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1년 만에 백신을 개발해서 상용화했고 수많은 진단기구나 진단 세트나 PCR 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의 발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결론적으로 과학은 한계가 있고 우리 과학자는 과학적 근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과 보험자와 정부와 같이 투명하고 또 같이 논의해서 컨센서스에 기반해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 기반한 팔러시가 되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항상 지금도 제가 정부에 관련된 거리두기 하는 정책 정도하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지만 지난 2년간 내내 얘기한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학적 견해를 하고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과 규제는 원래 다른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내지만 정책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고려해야 돼, 경제도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정치가 되죠. 근데 항상 최종 의사결정하는 정책하는 사람은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어해서 그런지 이러한 결정을 과학자가 했다고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꾸 의사나 과학자한테 기대입니다. 어떻게든 동의를 받아내려고 그러고 사인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이게 정상적이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택을 자꾸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후퇴하는 게 좋다는 거야, 전진하자는 거야, 이번에 강화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선택의 문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선택은 전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본인의 혹은 그 집단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선택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선택이 아니고 보완의 영역이겠죠. 서로 니고시에이션하고 컴프로마이즈도 하고 서로 의견을 맞대서 서로 양보해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하는 식의 결정을 특히 과학자에게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의과학의 정치적 도구와는 반대한다는 것이 제 이 방역 전략의 사실 가장 큰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공공의 이익 간의 충돌, 거기서 이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항상 대두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종식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을 조금 더 강조를 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종식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하는, 특히 이제 서구 쪽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데 이제 예방 접종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 이 선택이 아니고 보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또 당장에 이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 등 이렇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방 접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결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애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 어떤 그다음에 위험성이나 이런 거 봐서는 굳이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특히 같이 사는 고령층 이렇게 노인들과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 두 가지 의견이 또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애들 예방 접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견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아에서의 예방 접종은 그 예방 접종 후에 얻는 이득이 소아에게 가는 게 아니고 성인에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혜택을 얻는 건 성인이고 고령층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위 모럴 해저드라는 부분인지 외부 효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논의가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소아이기 때문에 강제화할 수 없습니다. 전 당연히 강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자발적인 이 시민과 국민의 이 참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그러한 참여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의료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이 보호자들과 엄마들과 상의해 갈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의료인이 상담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권유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 의료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고, 또 우리 의료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이 부분을 강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제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의학 윤리학상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미국 AMA, 그다음에 유럽 각국 의사회에서 나와 있는 윤리 헌장에서도 절대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의학 윤리의 기본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올림픽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상까지, 퇴임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그 반대로 한국은 그때는 컨트롤은 어느 정도로 됐었는데, 최근 한 3, 4주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일본은 거의 코로나 환자가 100명 미만으로 지금 유지가 거의 돼가고 있고, 한국은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백시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물 백신이다. 역시 mRNA 백시네이션이 효과가 좋은 게 아니냐, 이런 그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에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커다란 변화가 왔는가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상 반응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경상북도 이상 반응 전문
컨설테이션 위원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이상 반응 환자에 대한 사망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는 거는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MI라든지 그 애뉴리즘 럭처라든지 인트라크레널 헤모레이지든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그리베이팅 팩터로서 백신에이션에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보면은 mRNA에는 주로 하트의 어떤 컴플리케이션 위주로 이게 알려져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스롬보시스 그런 그 스롬보사이토피니아 그 TTP 이거를 메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 데이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컬렉션을 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을 정도의 그런 의학적인 수준이나 또는 이게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상 반응 문제는 연관성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있지만 아주 많은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또 전문적인 그 분석이 끝나야지만 아마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보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는 환자라든지 또 이런 adverse reaction 나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경과를 거치더라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일본 동경대 교수하고 홍콩대 교수와 같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 세미나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이에 대한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첫째, 당연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는 초기에 특히 5월 이전에 1000만 도즈 이상 맞았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화이자하고 모더나만 수입 승인하고 접종을 했습니다. 일본도 아스트라제네카 수입했습니다.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거 사용 안 하고 다 원조로 다 다른 나라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하고 독일하고 각각 두 군데서 이 백신 종류별로 항체 형성 지속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항체 형성은 T 항체가 아니고 T 면역이 아니고 중항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60일 지나면 50% 이상으로 항체 레벨 떨어지고요. 3, 4개월이 지나면 40%, 30%, 6개월 지나면 30% 미만입니다. 맞은 거나 안 맞은 건 차이가 없습니다. T 면역은 유지는 좀 됩니다. 모더나, 화이자 6개월 이상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다 추정입니다. 아직 서베이를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놓고 일본은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그것도 우리나라도 좀 늦게 맞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항체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아직 유지되고 있고 한국은 초기에 5월 이전에 맞은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항체가 다 떨어졌고 그래서 이 감염이 막 생기는 재감염이나 독감염 생기는 것이 원인일 것이다 생각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첫 번째고요. 물론 뭐 자연 면역의 형성에 의한 것을 주장하는 것도 이유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한국과 일본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소아 접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실 15%, 14%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 접종이 학령층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감염 차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고 초과 사망 PCR 검사를 일본이 좀 적게 하는 건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PCR 검사의 인구 10만 명당을 치면 일본 꽤 낮은 편이에요. 그 PCR 검사가 정부가 정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개인 돈으로 하는 거는 2만 행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PCR 검사 안 합니다. 우증상이 있는 사람들 특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언더에스티메이트 돼서 확산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하는데 이 모든 거를 정밀하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서 원인이 몇 %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해서 모른다가 정답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모더나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회의를 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인데요.
그 카다이티스, 심장염, 심근염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더나도 고려해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스타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1상에서 2상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열심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정도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학적으로 기존 질환의 여부와 인과관계 여부를 다 살펴도 나중에 원인은 알겠죠. 그거 당연히 아닌 것도 뭐 거의 뭐 아니 90% 아닐 겁니다. 다만 이거는 아까 말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 정리된 거는 우리 공법학회하고 또 사회법학회하고 법학자들하고 이제 여러 차례 세미나에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논의된 결정된 그 표현인데 이런 우리 사회의 공공의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보건사업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인과관계나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나 책임을 따지지 않고 특별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법학하는 사람 말 참 어렵게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따지지 말고 일단 해줘라. 근데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입장은 우선 선치료 후 보상, 우선 치료비에 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다 따지지 말고 줬으면 좋겠다. 인과관계에 대한 판정 부분이나 보상, 그거에 따른 보상 문제는 추후 나중에 별도로 분리해서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이렇게 공공의 목적에 강조하고 의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연구가 돼야 또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인과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